네, 오늘은 여야 대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로 이렇게 대결을 한 건 처음이라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연설부터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보통 10시에 시작하는데요. 네. 9시 정도 되면은 기자들을 위해서 원고가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고에 없는 내용을 소위 말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발언을 깜짝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가 방탄 프레임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깜짝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전 신문에 그게 제목으로 다 뽑혔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뭐 일단은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당에서도 그렇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압구정 정권,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을 일삼는 네. 윤석열 정부를 압구정 정권이라고 비판도 하고, 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발언의 배경이 뭐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민생과 나라 살림이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되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로 그 계속해서 정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김기현 대표도 연설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에게 귀뜸을 해주는 게 관례인데 그것조차 없이 불체포 동의안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데 불체포 특권은 이게 본인이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법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만약에 비회기 중인,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은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의사에 가서 거기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 이제 수사는 회기 중에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네. 아마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여름이니까 보통 국회가 열리지 않거든요. 네. 그런 비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가서 재판부에 가서 심사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또 오늘 오전에는 김기현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강조했던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고 또 정치 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말자.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이 3대 개혁을 가지고 공동 서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있을 김기현 대표의 정치개혁 발언,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이런 걸 먼저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포기를 한다라고 깜짝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김기현 대표의 이런 제안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둔 거죠. 네. 뭐 각자 뭐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연설을 했겠지만 서로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연설을 듣고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협치를 하자는데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서로 비판을 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언제쯤 여야가 대화의 물꼬가 터질까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에 무슨 장외 연설하듯이 네. 이재명 대표 연설을 굉장히 성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해서 궤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저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서로 상대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나의 비전과 계획과 구상을 국정 그렇죠. 구상을 예. 이야기하고 평가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작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설에 대해서 얼마나 톤이 높았는지 연설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할 때는
김기현 대표 목이 쉬어가지고 발언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간의 1대1 토론도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협치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도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런 대표 연설에서 상대 연설을 궤변으로 일관됐다 이렇게 아주 극한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겠네요. 당분간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분간은 좀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또 한편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특히나 광주 출마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정작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본인 개인 SNS에 길이 없는 곳을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 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많은 분들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관측을 했었죠. 네. 근데 또 광주 출마설도 거기다 덧붙여져 가지고 광주에서는 굉장하게 시민들이 의아했죠. 과연 광주가 지금 또 조국 전 장관이 당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소위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균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독선, 독주, 독단, 퇴행적인 모습에 총결집해가지고 그걸 막아내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당을 또 만들어서 한다면은 그게 이제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이런 비판 여론도 있고요. 네. 광주 출마에 대해서는 광주가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은 모두 받아주는 것이냐. 그리고 또 광주에도 여러 입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민심을 청취하고 또 지역 발전 구상을 가다듬고 이렇게 국정 경험도 있으면서 준비해오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느닷없이 정치공학적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광주가 무슨 정치 실험장이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또 발언이 커졌던 게 주진우 씨가 진행하는 시사 라디오 프로에 박지원 전 장관이 오늘 출연하면서 네. 이게 이야기가 커졌는데 뭐 국회의원보다는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박지원 전 장관이 해석을 했고 통화도 하셨다면서요? 그 이제 통화를 제가 여쭤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나고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판단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동안 경험을 비춰볼 때. 경험칙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기가 좀 커졌는데 정작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뭐 능력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인물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 김은경 교수는 정치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네네. 한국 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하고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금감원 부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치권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고 본인도 나는 친명도 반명도 친문도 반문도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데 적임자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라든가 색깔은 없지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자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명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본인은 이제 자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고 뼈를 깎는 그런 어려운 맞아요. 작업이다. 오늘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 네. 그래서 윤리 회복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과제로 돈봉투 진상조사 네. 이걸 밝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혁신의 방향 첫 번째군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관심사가 선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혁신위에서 공천 과정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된 어떤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만들어 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공천 과정까지도 혁신위에서 손을 댈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먹히면 내년 총선 때는 정말 센세이션하게 승리를 거두는 거고 이게 잘 안 되면은 터덕대고 뭔가 좀 어떻게 승부수가 던져졌다고 볼 수가 친명과 있겠네요. 비명 간의 갈등, 긴장이 굉장하게 호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핵심적인 공천 관련된 문제들을 네. 개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또 논란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 체제의 앞날에 그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술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던 서울 최대 도서 축제죠.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는데 오정희 소설가가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이게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 그 문화인 블랙리스트 사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에 오정희 시인이 오정희 대표가 거기에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여러 문화인들이 그걸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때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네. 그 도서전에 축사를 하는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의 소란이 있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나서 가지고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잠깐 나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나서 가지고 그분들을 무리하게 끌어내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그 해프닝에 대해서 조금 과했다, 너무 강압적이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송경동 시인을 비롯해서 그분들도 입장권을 구입해가지고 그 행사장에 참여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의견 표명을 하다가도 네. 시기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그걸 경호처에서 나서 가지고 이를테면은 조용히 가서 관계자들이 설득을 한다든지 네.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경호처에서 과도하게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굉장히 소동이 벌어진 거죠. 네. 바로 그런 게 저도 이제 청와대에 오래 근무해봤지만은 비서실의 분위기가 경호처의 분위기에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 때 그런 해프닝들은 다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가서 자제를 요청하고 무리 없이 끝나기를 비서실에서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그런 걸 원하면은 경호실도 그렇게 자제를 하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 분위기는 노동자들 그렇게 뭐 내치듯이 네. 문화예술계에도 그런 기류가 남아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광양 노조 네, 과잉 네. 진압 논란과 네. 뭔가 평행 이론처럼 지금 예술계를 너무 과잉 진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 호남을 찾은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취임하고 나서도 벌써 한 4번째 그 방문을 했습니다. 네. 100일 전이어서 상징적으로 호남을 제일 먼저 방문했는데요. 보통 오면 5.18 공원 묘지에 참배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기아자동차 생산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죠? 이제 좀 정치적인 분야이 아니라 네. 실질적인 경제 문제에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날 이어서 광주, 전남,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호남을 위한 지원 방안 이런 네네. 것도 논의가 됐고 많이 건의도 있었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당에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호남 지원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현안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건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전남지사 또 강기정 시장 두 분이 이걸 꼭 관철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또 이제 다른 경쟁 도시도 있어서 그랬는지 김기현 대표가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직전에만 보여주기로 이렇게 올 게 아니라 한번 참여를 하면은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런 우리의 정책이나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민심이 있었습니다. 네. 네. 발언이 현실화되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져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이 없고 인구가 유입되는 광주 전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